모습을 바꾸지 않는다. 그 무게감을 더할 뿐. 아메리칸 엑스프레스 메탈 에디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주목할 소식들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국내 일자리 사정은 전 정권 대비 오히려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양과 질 모두에서 초라한 성적을 보였는데 일자리 정책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투자 판단의 중요 요소로 떠오르면서 ESG 펀드로 뭉칫돈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ESG 펀드 상당수가 단순히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를 담는 방식으로 운용이 되면서 실상은 무늬만 ESG 펀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 달 공매도 부분 재개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을 빌려주는 이른바 대주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그간 외국인 전유물로 인식되어 공매도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을 늘리기 위한 조치인데 실제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 당국이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사기, 불법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출금할 때 모니터링 강화를 비롯해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공조 체계가 한층 강화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다음 달 3일부터 개인 투자자들은 총 2조 4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빌려 공매도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나섰는데 하지만 개인들은 여전히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다음 달 3일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대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가 보다 수월해집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창구로 쓰이는 개인 대주 제도가 개선되는데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당장 6개사에서 17개사로 올해 내에는 28개사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투자자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은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두고 벌써부터 의견이 분분합니다. 2조 4천억 원 규모의 주식 대여가 가능해지는데 금융당국은 205억 원에 불과했던 개인 대주 규모가 늘어나 외국인에 쏠려있던 공매도 시장의 형평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개인들의 차입 기간을 최장 60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해 기존과 다르지 않다며 기한 제한 없이 주식을 빌릴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과 비교해 여전히 불리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규모와 정보 면에서 뒤처진 개인들이 공매도를 직접 하길 꺼릴 수밖에 없고 설사 하더라도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커 빚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공매도는 이론상 주가가 상승하면 손실이 무한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개인들은 그 공매도를 할 실력이 안 되거든요. 전문 투자자를 비롯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유한 그 대규모 개인 차명 계좌가 공매도에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게 되면 시장에 혼란을 부추겨 가지고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오는 20일부터 신규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 거래소 등에서 사전 교육 이수를 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에 따라 투자 한도를 정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부동산 불법 행위 사례가 지방에서 대거 적발됐습니다. 주로 명의를 속여 집을 사거나 거래 금액을 낮춰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는 이런 행위가 집값 과열을 부추긴다고 보고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부동산 임대회사인 A법인은 지난해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10채를 매수하며 실거래가보다 낮게 계약하는 다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B씨는 경남 창원의 집을 6채 사들였는데 이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법인의 높은 대출 한도를 노린 명의 신탁행위입니다. 국토부 부동산 거래분석기획단은 천안, 창원, 울산 등 지방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 244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외지인이 6개월 내 3차례 이상 주택을 구입한 사례가 794건,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사례도 14건 발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외지인 투기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8월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올라갔지만 공시가격이 1억 원 넘는 집에만 적용됐고 투기 수요가 지방 1억 원 이하 주택에 쏠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낮추기 위해 법인 명의를 쓰거나 다운 계약을 맺는 등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조사해 과태료 부과와 대출금 회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부동산 이상 거래와 편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합니다. 이달 초 출범한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에 국세청과 금융위 등 전문 인력 파견을 늘려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주택의 투기성 토지 거래까지 범위를 넓혀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은 신고가로 거래를 맺은 뒤 의도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1호 공약이었던 1인 가구 지원을 본격화하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직 개편도 단행했습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사는 1인 가구는 130만 명, 전체 가구 수가 380만 명으로 7명 중 3명 정도가 혼자 살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약 10년 전 85만 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그 증가 추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가구와 만혼 비혼 등 중장년층 비중이 늘어난 게 주요했습니다. 오 시장은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자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 인구 사회학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현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이었던 1인 가구 특별대책 TF를 가동합니다. 우선 분리돼 있던 주택, 복지, 안전 등 분야별 1인 가구 지원 기관을 하나로 결합합니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각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5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도 구축됩니다. 서울시는 조직 개편 기능 변경을 위해선 조례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즉시 설치 가능한 TF를 구성해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는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기 위한 조직 개편도 단행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행정 2부 시장 산하주택건축본부 조직 인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 담당 부서의 규모를 확대해 오 시장이 공약한 이른바 스피드 주택 공급을 가시화하겠다는 겁니다. 공약 때 얘기했던 것보다는 속도 조절을 한다는 느낌이죠.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겠죠. 공급을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이 될 테니까. 현금 청산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 재개발 사업. 첫 시동을 건 오세훈표 주택 정책이 곳곳에서 나오는 잡음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이마트가 불을 붙인 초저가 경쟁에 대형 마트는 물론 쿠팡 같은 이커머스들까지 뛰어들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반등하면서 기선 잡기에 나선 건데 경쟁이 과열되면서 품질 저하나 납품업체 쥐어짜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쿠팡보다 비싸면 보상하겠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꺼내던 이마트는 이례적으로 경쟁사 이름을 콕 집어 지목했습니다. 이마트에서 구입한 상품이 이들 3곳보다 비싸면 그 차액을 매장에서 이용 가능한 포인트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가격 경쟁을 통해 온라인 내 이용자를 늘리는 한편 오프라인 점포로까지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온라인 유통시장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가격적인 신뢰도까지 높여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쿠팡이 기존 유료 회원에게만 제공하던 로켓 배송을 전체 회원에게 적용하기로 하자 맞불을 놓은 겁니다. 이에 질세라 롯데마트는 가격 보상에 더해 이마트보다 5배나 많은 포인트 적립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마켓컬리는 60여 개 식품을 1년 내내 최저가에 파는 정책을 내놨고 GS 리테일 역시 채소 초저가 전용관을 도입하는 등 가격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이어졌던 출혈 경쟁과 2010년에 일어났던 10원 전쟁에 버금가는 초저가 경쟁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제 가격을 완전히 투명하게 이제 그 서로 가격 비교 사이트도 많고 뭐 이렇게 지금 SNS로 다 연결된 사회에서 세 번째 벌어지는 이제 가격 전쟁인데 뉴욕 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며 5조 원대의 실탄을 확보한 쿠팡이
본격적인 몸집 키우기에 나선 데 따른 위기감이 가격 경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지나친 가격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납품업체들의 부담도 커진다는 겁니다. 유통업체의 어떤 가격 협상력이라든지 유통업체 시장 장악력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뭐 코카콜라나 무슨 삼성전자 빼놓고는 전부 다 유통업체의 손아귀에 놀아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유통업체의 가격 소매 가격을 내리면은 납품업체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관련 규제와 법령이 존재하지만 산업 생태계를 유통기업이 주도하는 한 피해는 납품업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송환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 일자리 정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기금은 적자폭이 커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먼저 강미선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고용센터. 아침부터 실업급여 신청자들로 북적입니다. 실업급여를 교육을 받으러 왔었어요. 16일 날. 그때는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이 오죽하면 제가 밖에 나가 있었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 상황을 보면서 와, 진짜 코로나도 무섭지만 이 실업이라는 게 너무 심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영업 금지 기간이 길어져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회사에서 약간 압박을 주는, 나가라는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많이들 잘렸고, 그동안 했었던 일 말고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리 같은 것도.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는 75만 9천 명.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7월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늘어난 인원만큼 실업급여 지급액도 1조 2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들어 2달 연속 1조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폭증한 만큼 이를 충당해야 하는 고용보험기금은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흑자를 유지했던 고용보험기금은 현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적자폭도 2018년 8천억 원에서 2019년 2조 8천억 원으로 계속 커졌고 지난해는 7조 원의 적자가 추정됩니다. 최고치에 육박한 실업급여뿐 아니라 올해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추진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이렇게 실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을 코로나19 때문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용시장의 위기 징후는 이미 그 이전부터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용의 양적 지표가 부진해왔고 질 좋은 일자리도 해마다 줄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조현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연평균 취업자는 12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코로나19 특수 상황을 감안해야 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지난해 취업자 수를 제외하고 계산해도 41만 명 대 24만 명,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하고도 고용 성적이 지난 정부보다 악화된 것은 2018년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며 부진했던 영향이 컸습니다. 최저임금이 16.4% 올라 역대 최고 인상액을 기록했고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친노동정책 추진이 오히려 고용 여력을 갉아먹었다고 진단합니다. 최저임금을 임기 첫 해에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좀 고용시장이 좀 유연성이 많이 저해가 되고, 그렇게 이제 고용시장의 이제 유연성에 대한 그 저해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를 맞게 된 거죠. 이처럼 줄어든 일자리를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방어했지만 결과적으로 고용의 질도 악화됐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 일자리는 195만 개 줄어든 반면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213만 명 늘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가 214만 명 늘고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72만 명 줄어든 것과 대비됩니다. 민간 일자리의 지속적인 감소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질 좋은 일자리로 불리는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 4년간 매년 감소해 190만 개나 증발했고 도소매업에서도 44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에선 42만 개, 공공행정 등에선 5만 4천 개 일자리가 각각 늘었습니다. 대부분 고령대 정부 재정 지출과 관련되어 있는 일자리로 보이고요. 특히 단기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일자리 사정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 부분의 일자리 위축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반적인 고용 사정의 악화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정부가 일자리에 투입한 예산은 올해까지 110조 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부진하고 일회성 일자리라는 지적도 이어지면서 고용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벌판에다가 디지털 일자리 해가지고 써붙여놓고 나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6개월 동안 180만 원씩 준다 그래 디지털 일자리가 되질 않죠. 그럼 결국은 그거 고용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공무원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이렇게 일자리 상황이 나빠지는 이유는 우리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우리 기업들은 대거 해외로 빠져나간 반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13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제조업 취업자 수. 제조업 고용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건 일자리 유출입니다. 이는 기업들의 해외 투자와 외국인 국내 투자 규모 차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제조업 해외 투자는 14조 원에 달했지만 외국인 국내 투자는 2조 4천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국내에는 외국인 투자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아 지난해에만 7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겁니다. 일자리가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지난해 실업률이 0.3%포인트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직된 노동시장이 국내 투자와 고용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밀어붙이기식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적용, 여기에 노조법 개정까지 더해져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외로 떠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파업 같은 경우에 대체 근로가 이제 금지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만. 그리고 이제 52시간제가 저희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경직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노동규제 부분 경제자유도 순위는 162개 국가 중 145위에 머물렀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 사기,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이날부터 오는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의 모니터링 강화를 비롯해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한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공정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배당 성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신 지배구조연구소가 2020년 기준 12월 결산 기업 1949개사의 올해 지급 배당 성향을 분석한 결과 최대주주 지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배당 성향은 38.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최대주주 지분율이 20% 이하면 배당 성향은 16.2%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이들 기업의 올해 지급 현금 배당금은 총 37조 9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5% 증가했습니다. 주요 백화점들의 올해 봄 정기 세일 매출이 지난해 봄 세일 때보다 최대 50%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의 2일에서 18일 정기 세일 기간 매출은 지난해 봄 세일 때보다 40%, 현대백화점은 43.9%, 신세계백화점은 51.1% 각각 급증했습니다. 주로 명품과 패션 부문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봄 세일 매출과 비교해보면 백화점 3사 봄 세일 매출은 19에서 34% 각각 늘었습니다. 셀트리온은 체외 진단기업 휴마시스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신속 항원 진단 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한 신속 진단 키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을 인식해 감염 여부는 15분 이내에 진단하는 전문가용 제품입니다. 휴마시스가 이 제품을 셀트리온에 공급하면 셀트리온은 미국 자회사인 셀트리온 USA를 통해 현지에서 유통하게 됩니다. 이매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소가 마련된 광화문 우체국에 첫 출근했습니다. 임 후보자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산적한 과기부 과제 중 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치료제 1호를 만들어낸 것처럼 국산 백신도 1호를 가능한 빨리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가 소식 전해드리는 여의도 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ESG 관련 소식을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ESG 하면 뭐 기업, 시장 할 것 없이 트렌드로 좀 적용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트렌드가 펀드에도 좀 보여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워낙 뜨겁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에 더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 펀드 시장은 좀 상대적으로 위축된 모습이었는데요. 이 펀드 시장은 주춤하고 있지만 반면 ESG 펀드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국내 주식형 액티브 펀드는 연초 이후 1조 2,800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반대로 ESG 주식형 펀드의 경우는 연초 이후 5천억 원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이 전체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줄어들었는데 이 ESG 펀드에는 자금이 크게 몰린 겁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어서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최근 2, 3년 동안 꾸준히 ESG 관련 펀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좀 이런 정책적이고 큰 트렌드에 자금이 또 많이 몰리는 모습인데 ESG 펀드는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 수익률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보시면 국내 주식형 인덱스 액티브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0.45%입니다. 네. 그리고 ESG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0.20%죠. 사실상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네요.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바로 살펴보면 액티브 펀드 평균 수익률이 지금 10.45%고 ESG 평균이 10.2%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적은 모습인데 이유가 뭡니까? 이 보유 종목, 구성 종목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 있는 약 90개의 ESG 주식형 펀드 중 60개, 그러니까 3분의 2의 가량의 상품이 삼성전자를 20%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삼성 SDI, 현대차 등 국내 시총 상위 종목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네. 종목으로만 보면 이 코스피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거의 뭐 시총 상위주들만 포함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ESG 경영 성과가 나온 기업들도 눈에 띄지만 제 기억에 그렇게 뚜렷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ESG 경영을 잘 하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갸우뚱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네. 이 기업들의 ESG 등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카카오는 A+, SK하이닉스와 네이버, 삼성 SDI, 현대자동차 등은 A,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으로 담겨있는 삼성전자는 B+를 받았습니다. 네. 반면 지난해 ESG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포스코 인터내셔널, 풀무원, KB금융지주, S오일 등은 주요 보유 종목에서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네. 이 ESG 펀드라고는 하지만 정말로 ESG를 기준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 건지 좀 의아한 부분이죠. 그런데요. 뭐 ESG를 기준으로 종목을 담았다면 오히려 말씀해주신 우수 기업들이 담겼어야 하는데 지금 뭐 보유 종목 보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구성이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제가 또 운용사에 물어보니 나름의 이유는 좀 있었습니다. 네. 아직 국내 ESG가 도입 단계에 불과해서 ESG를 주요한 고려 요소로 두고 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ESG 등급과 관련해서도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기업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수익 측면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를 위주로 담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뭐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ESG 이름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중요한 게 ESG 펀드가 언제쯤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 ESG 펀드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실제로 ESG가 국내 기업들 사이에 확실히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실제로 이 ESG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봅니다. 국내 ESG 전문가 이재혁 교수의 이야기 함께 보고 오시죠. 시간은 조금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ESG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인식이 되고 개념이 지금 고민한 게 상당히 짧거든요. 짧은 시간 동안에 소위 말하는 한두 명의 이제 어떤 그 오피니언 리더라든가 전문가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은 논란의 여지라든가 논쟁보다는 그냥 저게 맞는 길인가 보다라고 일방적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아직은 좀 본격화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뭐 ESG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사업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기업들이 뭐 지금 상황에서 너도 나도 ESG를 외치고 있는데 장기적인 성장성은 좀 보장이 된 것 같은데 시간을 좀 주면 ESG 펀드도 괜찮아질까요? 네, 이 ESG가 확실히 자리 잡고 나면요, 이 ESG 펀드의 두각도 더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ESG 펀드가 인덱스 펀드와 유사한 구성이기 때문에 운용사별로 수익률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ESG가 자리를 잡고 나면요, 이 실제적으로 ESG를 중심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운용사별로 ESG 관련 운용 역량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ESG 또 대세 트렌드인 만큼 상품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투자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 이슈 살펴보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자, 최근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뭐 정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할 것 없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주식시장에서는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관련 사안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부족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전 세계 뭐 정부 기업 할 것 없이 비상에 걸렸어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삼성전자만 해도 올해 미국과 한국에서 역대급 투자 계획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르면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고 올해 하반기 국내 신규 투자 계획도 나올 것으로 업계는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모로는 미국과 한국을 합쳐 약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뿐 아니라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등도 투자 계획을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입니다. 예, 50조 원은 정말 들은 규모 중에 가장 역대급이 아닐까 싶은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또 다른 기회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반도체 업체들의 대규모 시설 투자가 예상될 때 부품이나 소재 전문 기업에 주목해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 머티리얼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이번 달에 단 3거래를 제외하고 줄곧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네. 오늘도 하나 머티리얼즈에 자금을 넣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지금 나오고 있지만 5%대로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외국인들 매수세가 쭉 들어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뭐 주가 같은 경우도 3달 전, 뭐 한 달 전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크게 올라온 걸 맞습니다.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 머티리얼즈 지금 1개월 동안 20%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회사입니까? 네, 반도체 장비용 파츠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전극제와 링 제품을 의미를 하는데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 머티리얼즈는 당초 부품 부문과 특수가스 사업부로 이루어진 회사였는데 네. 특수가스 부문은 사실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이쪽 사업은 매각을 하게 되고 부품 사업부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부품 사업부는 실리콘이나 세라믹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있는데 이 부품들은 반도체 핵심 제조 공정인 식각 공정에 사용이 됩니다. 네. 이 중 실리콘 소재 부품은 반도체 웨이퍼의 필수 재료로 활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상황을 예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뭐 운명을 바꿀 결정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 머티리얼즈는 2017년부터 약 3년간 총 2,100억 원을 들여서 이 실리콘 링의 생산 능력을 확대해 놓은 상황입니다. 최근 소모성 부품의 수급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에 삼성전자나 반도체 업체들의 시설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 수요는 사실 생각보다 더 크게 늘게 되겠죠. 네. 따라서 수급 불균형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기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하나 머티리얼즈가 준비를 맞춰 놨다라는 게 중요한 사안일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네. 벌어진 만큼 뭐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게 그렇게 꼭 뚝딱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경쟁사들이 의미 있을 정도로 생산 시설을 확대하기까지는 약 10개월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따라서 업계는 이 기간 동안 하나 머티리얼즈의 점유율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기대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잠깐 걱정을 해봤지만 10개월이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수혜를 받기에는 또 충분한 기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반도체 업체들이 시설 투자를 확대하면 파츠 수요도 늘어날 텐데 하나 머티리얼즈는 경쟁사 대비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업계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보면 준비도 탄탄하게 해놨고 지금 뭐 업황이라든지 전망도 지금 좋은 상황인데 실적도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증권업계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매출액 기준 3천억 원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란 겁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링 네. 이름이 어렵습니다. 어떤 네. 제품입니까 이거? 일반 실리콘 링에 비해서 깊은 식각이 가능하고 내구성까지 좋은 상품이라고 합니다. 하나 머티리얼즈는 실리콘 카바이드 링 사업에서 지난해 영업 적자 4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네. 보시다시피 올해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한타증권은 이 사업 부문이 지난해 대비 올해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배 이상 성장을 하고 또 최대 실적을 기록한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면 목표 주가도 좀 올려 잡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유한타증권은 5만 3천 원을 제시를 했고요. 평균적으로는 4만 9천 원 정도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뭐 4만 7천 원의 종가가 마무리가 됐는데 5만 3천 원까지 목표 주가가 제시됐다는 점 참고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마트가 또 소식을 네. 전해왔는데 굉장히 색다른 소식이에요. 국민 적금을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형태입니까 이게? 네, 이마트가 직접 적금을 내놓은 건 아니고 네. KB국민은행과 이마트가 함께 전용 상품을 출시한 겁니다. 제가 이게 뭐 가져온 게 금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자료 화면에도 네, 나오지만 맞습니다. 연 10%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저금리 시대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네, 연 10%는 맞는데 기준을 다 충족을 해야 합니다. 매월 10만 원씩 1년 동안 저축을 해야 하고요. 네. 상품을 뜯어보면 기본 이율은 연 0.7%고 KB국민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 이율이 연 1.3%포인트가 붙는 구조입니다. 네. 사실 여기까지 보면 연 2% 정도 되는 거죠. 그렇네요. 여기까지만 보면 다른 적금들과는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네요. 네, 여기에 이마트 특별 이율이 붙는데 1년간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120만 원 이상 구매해야 하는 등 기준이 있습니다. 최고로 다 받으면 연 8%포인트가 추가되는 거고요. 네. 즉 국민은행에서 매달 10만 원씩 1년간 저축을 해야 하고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1년간 120만 원 넘게 장을 봐야 최고 연 10%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까다로운 거 같다 싶으면서도 매달 10만 원이라든지 1년간 120만 원 장은 또 우리가 쉽게 보는 금액이니까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네, 최고 연 10%라고는 하지만 사실 나비백이 월 10만 원이잖아요. 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다 충족시켰을 경우 세전 한 6만 5천 원, 뭐 세후로 5만 5천 원 정도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높은 이자를 원해서 가입하기엔 나비백이 크지 않아서 뭐 다소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할인 쿠폰도 지급된다고 하니까 어차피 이마트에서 장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잘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소비 습관에 따라서 또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싶은데 일단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응모를 통해 선정된 10만 명까지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응모를 해야만 10만 명만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 흥행에 좀 성공을 할까요? 네, 사실 저희는 장을 잘 안 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인기를 끌 수 있으려나 하고 과거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지난해 8월에 카카오뱅크와도 사실 비슷한 상품을 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조금 달랐던 점은 이때 금리는 최고 1.1% 정도로 크지 않았는데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카카오 캐릭터가 그려진 장바구니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네. 하루 평균 약 4만 명이 가입을 해서 2주 만에 56만 명 정도가 몰렸다고 하고요. 이마트도 카카오뱅크도 마케팅 효과를 쏠쏠히 누렸던 사례입니다. 뭐 오늘은 약간 컨셉이 다른 좀 짠테크 전문 기자 같아요. 네, 박 그럼 기자. 다시 증권부 기자로 돌아와서 주가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해서 이때 당시 주가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카카오뱅크와 이마트 측이 흥행에 성공했다며 앞서 말씀드린 자료를 공개한 게 지난해 9월 2일이었습니다. 발표 2주간 주가가 15%가량 올랐습니다. 네. 물론 이때 당시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등도 얽혀 있었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상황과도 비슷한 게 저희가 이제 또 1분기 실적에 대한 그렇죠.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1분기 실적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올 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집에서 식사하는 분들이 늘면서 할인점과 트레이더스의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125%, 118% 증가한 것으로 업계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이마트의 주가를 보면 사실 좀 부진한 경향이 네, 있거든요. 맞아요. 증권업계에선 영업 상황은 좋지만 뭐 야구단 인수나 테마파크 등에 대한 우려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다만 이 이슈들은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된 만큼 실적 개선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이마트 주가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시기만큼 또 목표 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23만 3천 원 선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가와 비교하면 약 38%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종가 16만 9천 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목표 주가 참고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실적 기대 받아가는 종목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지호 기자와 함께하는 플러스팩 시간입니다. 이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배워야 산다입니다. 네. 네, 앞으로 말 그대로 배워야 살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다음 달 3일부터 공매도 재개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매도를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됐는데 이걸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에 참여를 해서 배워야지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시작부터 말이 꼬이네요. 시스템 발음이 좀 어렵네요. 네, 공매도 시범 시스템이 열렸다. 네. 어떤 시스템입니까? 네, 공매도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온라인으로 1시간가량 사전 교육을 좀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죠? 또 한국거래소에서는 차입부터 매도, 매수 상황 같은 실제 투자 절차를 반영한 모의 투자도 이뤄질 예정인데요. 오늘부터 모두 온라인으로 열리기 때문에 공매도 투자를 원하시는 분은 재개 이전에 미리 자격을 좀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참여를 하려면 자격을 얻어야 되는군요. 네. 이렇게 자격을 얻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일단 거래를 원하는 증권사에 이수 번호 같은 거를 제출을 합니다. 그럼 증권사에서 이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투자를 해도 되는지를 판단하고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 건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기존에는 6곳이 이 역할을 해왔지만 정부가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좀 늘리고 대주 물량을 확대하기로 한 방침입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만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역시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치겠죠. 네. 자격을 얻는다고 해서 무한정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투자 손실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투자의 범위를 제한을 하는 건데요. 표를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초기 투자자는 투자 한도가 3천만 원으로 제한이 되고요. 또 2년 내 공매도 투자를 5회 이상 한 사람은 7천만 원으로 투자 한도가 제한이 됩니다. 또 개인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없이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상당히 엄격하게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이 공매도가 일반 투자자의 주식 투자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면서요? 어떤 네. 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일단 공매도가 위험한 것은 이론상으로 봤을 때 손실이 무한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일반 투자를 통해서 주식을 매수하면 주가가 하락해도 영원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공매도 이후 주가가 무한대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의 손실 역시도 무한대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해 대표적인 급등주였던 테슬라의 공매도 투자자들이 지난해 7조 4천억 원 정도의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공매도는 보통 하락할 때 베팅하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네. 공매도하기에 유리한 종목과 일반 투자를 하기에 유리한 종목이 확실하게 좀 갈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업계에서는 일단 고평가된 종목을 먼저 주의를 해라. 공매도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표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KTB 투자증권에서 내놓은 리스트인데요. 이 쇼트 포지션이라고 돼 있는 것은 공매도를 하기 좋다는 것이고 컨빅션 쇼트는 컨빅션이 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쇼트를 해도 확실하다, 성공 가능성이 확실하다 이런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종목을 NC소프트와 셀트리온이 공매도를 하기 좋은 몰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증권업계에서는 주가가 평균 목표 주가를 넘어선 종목이나 또 전환사채 발행이 많은 종목에는 공매도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개인들한테도 이 하락장이 과연 아름답게 보이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한 집만 팬다고요? 네, 혹시 패보신 적 있습니까? 때려본 적? 평화주의자라서. 네, 저도 그런데요. 주유소 습격 사건이란 영화에서 보면은 난 한 놈만 팬다 뭐 이런 대사 있습니다. 이건 좀 기억하시죠? 네, 역시 뭐 같은 세대라는 동질 의식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후로 여러 분야에서 이런 말 많이 쓰이는데요. 흔히 선택과 집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네. 배달업계의 트렌드가 바로 한 집에 집중되는 것 같아서 한 집만 팬다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이 기자가 뭐 다른 잘 안 패고 다닌다고 하지만 선배들 잘 패고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잘 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배달업계가 그러면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배달업계에서는 배달원 한 명이 한 집만 배달하는 단건 배달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건데요. 예. 그간은 보통 기사 한 명이 주문 5건을 모아서 처리하는 묶음 배달이 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후발주자로 떠오른 쿠팡이츠가 배달원 한 명이 주문 한 건을 처리하는 단건 배달로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른 건데요. 그러면서 음식점 업주나 또 소비자들에게 쿠팡이츠는 빠르다 뭐 이런 강한 인식을 남겼습니다. 이에 배달의 민족이나 뭐 위메프 5도 따라서 단건 배달 서비스를 확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건 배달 이렇게 되면 이제 확실히 배송은 좀 빨라질 수 있겠는데 그만큼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을 기점으로 음식 배달이 급성장하면서 배달 기사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 때문에 플랫폼들은 전업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배달 기사를 또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공유 킥보드 업체와 손을 잡는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배달 알바들에게 킥보드를 제공해주는 이런 서비스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에 위한 전용 요금제를 출시를 하고 또 할인을 해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예. 전업 기사가 아니라 부업 기사분들은 두 발로 걷던지 아니면 자비로 교통비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유 킥보드가 있다면 굉장히 편리할 수가 있겠죠. 뚜벅이 배달로는 반경 1km로 주문이 제한이 되고 킥보드가 있으면 2km로 제한이 되는 만큼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공유 킥보드 업체들도 최근에 공격적으로 킥보드 수를 늘려놓은 터라 상호 윈윈일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달과 모빌리티 산업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21세기 금광이네요. 네, 21세기 금광이 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인가요 혹시? 아닙니다. 뭡니까? 네, 새로운 자원과 가능성이 넘쳐나는 바로 우주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억만장자 중에 25명 이상이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우주 경쟁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와 또 제프 베이조스가 붙었는데요.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21세기 금광에 대해서 너무 시야가 좁았네요. 네. 글쎄요, 이 두 세계 최고의 두 부자인데 네. 누가 이겼을까요? 마음에 드는 쪽 있으십니까? 저는 머스크가 더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머스크가 이겼는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진행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사업자로 머스크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선정이 된 건데요. 뉴욕타임즈는 이에 대해서 스페이스X는 나사의 유인 우주 프로그램 파트너 가운데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좋아하면 이기더라고요. 네. 나사의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미국의 어떤 공식 우주 산업 프로그램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미국의 원거리 우주 탐사 계획
계획을 말하는데요. 네. 태양계를 벗어나는 원거리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이번 계약은 그중에서도 달 착륙선 발주 부분인데요. 오는 2024년까지 인간이 다시 달에 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인데요. 계약 금액만 우리 돈으로 3조 2천억 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인류를 달에 보내는데 3조 원 정도 든다는 건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많이 든다는 느낌은 좀 들지 않나요? 돈이 많으셔서 그러신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냥 네. 상상하기로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목표라는 우주선이 아니라 사실 우주 택시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은 저렴해 보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다른 업체 가운데 보잉이 아르테미스 1호 우주선을 만들고 이 우주선이 달 궤도를 오르게 되면 스페이스 X가 만든 우주 택시에 우주인들을 태우고 달에 다녀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우주인들이 달에 다녀오고 나면 또 다른 업체인 로키드 마틴이 제작한 캡슐을 타고 지구로 귀환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뭐 다른 것들은 다 나사의 소유가 되지만 이 스페이스 X가 소유하고 있는 달 착륙선은 본인들이 자사가 관리하고 또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 부자들의 우주 전쟁에서는 일단 머스크가 승리를 한 거군요. 네, 일단 뭐 나사가 말할 때 현실적으로 스페이스 X가 현실적인 예산을 좀 제안을 했고 특히나 달 표면을 오가는 화물 운송을 위해서는 스페이스 X의 대형 우주선인 스타쉽이 더 적합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 수조로 스페이스 X의 기업 가치도 더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미 1,000억 달러를 육박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반면에 블루 오리진이 이번에 탈락을 하면서 라이벌인 베이조스는 타격을 입게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아르테미스 전체 계획에서 이번이 일부라고 한다면 앞으로 뭐 계속 기회가 열리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특히 보통 나사는 민간 입찰을 할 때 실패 가능성을 고려해서 여러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특히 한 곳만 선정을 했죠. 이걸 보고 외신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입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부호들의 우주를 점령하려는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기업들의 투자 가치도 조금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부자라서가 아니라 이 머스크와 베조스의 자산을 합치면 거의 한 4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뭐 정부의 지원 없이도 굳이 이렇게 두 사람이서도 달에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가고 싶습니다. 네, 플러스픽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글로벌 뉴스입니다. 조금 전 마감한 중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금요일 뉴욕 증시 강세와 지난주 발표된 경제 지표의 낙관적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1.49% 오른 3,477선에 마감했고 선전 종합지수는 2.89%, 기술주 중심의 창업한 지수는 무려 4.14% 급등했습니다. 지난주에 중국의 1분기 GDP와 3월 산업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세 지표 모두 양호하게 나오면서 오늘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중국의 1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동시에 시장 예상치에는 조금 못 미쳤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긴축 기조로 돌아설지 모른다는 우려를 완화시켰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 회사채 시장을 긴장시켰던 화룡 사태에 대해서도 중국 금융당국이 화룡의 영업 상황은 정상적이며 유동성도 풍부하다. 화룡은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위축된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소비재 부분의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2% 넘게 오르면서 증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법인세율 인상안이 25% 선에서 절충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급격한 인상에 반대하고 나서자 25%에 타협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게 되면 앞으로 15년간 6천억 달러, 우리 돈 671조 6천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는 인프라 확충 예산으로 8년간 2조 2,500억 달러를 늘리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테슬라 사고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자 없이 보잉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테슬라 자동차가 미국 휴스턴에서 나무와 충돌해 남성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찰의 조사 결과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 차량은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차량에서는 조수석에 1명, 뒷좌석에 1명이 각각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테슬라 차량은 사고 당시 빠른 속도로 회전하다 나무에 부딪혀 불이 났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고로 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을 오용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박찬희였습니다. 다가오는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내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글로벌 일정으로는 미국 IBM과 코카콜라의 실적이 발표되고 유로존에서는 2월 경상수지 지표가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4월 대출 우대금리 발표가 예정돼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코스닥이 1000포인트대에 안착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기업들의 튼튼한 실적과 정부의 혁신기업 지원이 지금의 호조세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시민들의 체감 상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물가는 14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데 백신 접종은 갈수록 늦어지고 임금과 일자리 회복세 역시 더딥니다. 아마도 고용주들은 코로나 종식을 확신할 때까지 본격적인 채용을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K자형 반등 우려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요즘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들은 하는 수 없이 나홀로 창업에까지 뛰어들고 있다고 하죠. 모처럼 찾아든 봄 기운이 모든 세대에 완연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사회 안전망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